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음악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자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원래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해서 앞에 부분만 따서 했습니다. 얼른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다시 오지 않는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루이 14세 왕 시절의 음악가 이야기입니다. 루이 14세는 1638년부터 1715년까지 살았고, 그때 당시 유명한 음악가로서 장 밥티스트 릴리가 있습니다. 1686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상트 콜롬버, 1640년에 태어나서 1700년까지 60살 사신 분이 스승으로 나오고, 제자로서 마랭마레가 1656년에서 1720년 72세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파스칼 키나르의 1991년 소설 세상의 모든 아침을 영화화한 겁니다. 같은 해에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내 영화제인 세자르 영화제에서 11개 부분에서 후보로 올랐고 7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디오 테이프로는 1993년에 출시되었고 DVD는 2009년 7월에 출시된 듯 합니다. 비디오 VTR 테이프가 잔뜩 게 있고 DVD도 같이 있습니다. 음악 영화의 만큼 음악 감독은 비올 연주가인 호르디 사발이 맡았습니다. 영화는 첫 장면에 이미 늙어버린 주인공 궁중지휘자인 마랭마레가 졸다가 깨어나서 비올을 연주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흐르는 음악은 몽드파리의 주노비에브 성당의 종소리라는 음악입니다. 그리고는 옛날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스승님이 계셨지 하면서 이야기 시작은 1660년 봄 임종을 맞이하는 친구 집에서 비올을 연주해주고 돌아오는 그날 저녁에 주인공 스승의 아내가 사망합니다. 그 친구 집에서 연주한 곡은 보클랭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근데 친구 임종을 위해서 연주해주고 집에 돌아보니까 사랑한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연주되는 곡은 슬픔의 무덤이라는 곡입니다. 상트 콜롬보는 당시 유행하던 엄격한 개신교 얀센주의자였고 딸이 2명 있었습니다. 가해 선생으로서는 역시 신교도로 되어 러브를 연주하면서 아빠의 비올을 같이 연주하면서 두 딸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때 흐른 음악이 17세기 유행했던 순진한 어린 소녀라는 민요입니다. 콜롬보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해서 음악의 극치에 다다릅니다. 현도 한 줄 추가해서 7줄이 되면서 더욱 풍부한 음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으로는 17세기 작자 미상의 2단조 환상곡이 연주됩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여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무관심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첫째 딸 마들렌은 비올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흐르는 음악은 부드러운 가보트입니다. 동생도 배우고 싶어 해서 드디어 얼마 뒤 부활절 날 비올을 선물 받고 비올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몇 년 동안 연습하고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콜롬보 가족의 삼중지는 유명하게 됩니다. 어느 귀족 모임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연주되는 곡은 두 대의 뷰를 위한 꽁세르 귀향입니다. 꽁세르는 콘서트를 얘기합니다. 이때 보면은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이 워낙 일치하여서, 그 다음에 특히 아빠와 딸이 눈빛을 둘이 교환하며 연주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호흡을 멈출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고음악을 들을 때 이런 영화를 보면서 듣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배우들 특히 귀족들의 의상, 가발, 메이크업 등이 철저하게 고전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뛰어납니다. 이 영화는 특히 세자르 의상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 소문을 알게 되고 궁중에서 어서 연주하기를 초청하나 거부합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주인공 스승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슬픔의 무덤을 연주하곤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의 환영이 나타나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듣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슬픔의 무덤,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 아내가 있던 자리에 묵다 남은 과자가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콜롬보는 화가 보정을 불러서 그 장면을 그리게 합니다.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그 화가 보정의 그림과 거의 비슷한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미술가인 루뱅 보쟁이 1630년대에 그린 웨이퍼 비스켓이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실제 작가의 작품이고, 위에 것은 우리 음악 선생님의 테이블을 그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콜롬보 집안 얘기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구두장수의 아들인 17세인 마랭마레가 벼를 벼러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랭마레를 연기한 배우는 기욤 드파르티에라고 좀 연기하다가 2008년에 폐렴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유명한 것보다는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프랑스 국민배우로 제라르 드파르티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3년 프랑스의 부유세에 반발해서 러시아로 귀화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랭마레가 와서 폴리아 변주곡을 연주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날 판인데, 딸들이 자작곡을 해보라 해서 자작곡을 아라베스크 연주함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배우게 됩니다. 교수 그 비열을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음악가는 아니라 네가 고통이 찬 내 목소리 때문에 제자로 받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배운 지 몇 달 후 어느 겨울날 스승님은 제자 마랭마레를 데리고 화가 루뱅 보쟁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런 화가 집에서 정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정물화적 느낌을 줍니다. 즉 이런 것을 한편의 영상 정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춰지는 모습은 루뱅 보쟁이 18세기에 그렸다는 체스판에 있는 정물입니다. 이거 사진 그림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을 나타내는 정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 파이브 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 콜롬보는 제자 마랭마레에게 저 부소리를 들어보게,
연주도 저렇게 하게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화는 17세기, 18세기에 느림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랭이 궁중악사가 되기 위해서 궁중에서 연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승 콜럼버는 벼를 부수고 마랭마레를 쫓아냅니다. 너는 재주는 있어도 예술가는 못돼 하면서. 첫째 딸 마들렌이 그를 붙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배운 연주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마랭마레가 작곡한 희롱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있는 오두막집에 숨어서 몰래 배웁니다. 그리고 1676년 20살에 궁중악사가 됩니다. 그 아버지 오두막에서 몰래 배우다가 어느 날 재채기 하는 바람에 들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배우게 됩니다. 화면은 바뀌어서 어느 부활절 교회에서 콜롬보가 연주합니다. 그때 테네브레라는 촛불 끄는 의식에서 연주합니다. 두 목소리를 위한 세 번째 테네브레 수업이라는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쿠프랭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은 장 필립 라모와 더불어서 프랑스 클라브생, 우리 독일의 하프시코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것 음악의 발전에 기여한 분입니다. 죽은 부인이 생각이 간절하고 아내의 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혼의 환영과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흐르는 음악과 밤의 배경, 호수가 보트 등 모두 한편의 아름다운 영상 그림을 보게 됩니다. 샤론의 배, 슬픔의 무덤, 눈물 이런 것들이 계속 작곡됩니다. 어느 날 마랭마레는 마들린이 싫다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마들린은 임신 중이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사산하게 됩니다. 마랭이 떠나고 그리고 또 둘째 또한 넷은 비율 만드는 장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5 낳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랭은 궁중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들린을 위해서 꿈꾸는 소녀를 작곡하게 됩니다. 마들렌은 마지막 소원으로 꿈꾸는 소녀를 들려달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느낌상 딸이 곧 죽을 거라 직감하고 마랭에게 와서 연락해서 딸의 임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기다리는 아빠 콜롬보, 또한 마랭마레를 기다리는 마렌, 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비칩니다. 한편 궁중지휘자로서 궁중악사들을 연습시키는 마랭입니다. 여기에서 17세기, 18세기 궁중관현악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은 화려하고 예쁩니다. 이때 흐르는 곡은 장 바티스트 릴리의 특히 의뢰를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음악은 다른 영화 왕의 춤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자가 장 바티스트 릴리고 왕의 춤에서 주인공은 장 바티스트 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지휘하는 사람들은 긴 막대기로 바닥을 치면서 박자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장 바티스트 릴리가 이 지봉을 땅바닥으로 치면서 박자를 맞추다가 자기 발가락을 잘못 쳐서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굽는 궤저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랭은 지휘봉으로 바닥을 치지는 않고 지휘봉을 아래 위로 흔들어서 박자를 맞춥니다. 어쨌든 마랭은 억지로 연락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마들렌은 침대에 가냘프게 누워있고 아직도 미워하느냐고 묻는 마랭에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내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얇았었어. 어쨌든 마랭은 꿈꾸는 소녀를 연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마들렌은 마랭이 지난번에 준 구두끈을 풀어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됩니다. 이때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아침이 오지만은 한번 지나간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여기서 영화의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마랭은 가란이 싫어서 음악을 택하고 스승의 딸 마들렌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용하여 왕의 악사가 되고 그리고 그녀의 곁을 떠나 버리게 됩니다. 비정한 사랑에 실망한 마들렌은 윤신한 아이도 사산하고 오랫동안 아프다가 비참한 삶을 비관하여서 스스로 세상을 저버립니다. 이에 아버지 상트콜롬보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비율도 멀리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콜롬보는 충격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비율을 잡지 않습니다. 마랭은 매일 밤 몰래 스승의 오두막에 들립니다. 그것이 3년이나 됩니다. 그러다가 1689년 1월 23일 드디어 비율을 다시 잡는 스승 콜롬보가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드디어 결론적으로 넘어갑니다. 스승의 음악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일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스승은 한마디 합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속을 터놓을 텐데 자네는 음악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제자 마량은 슬픔과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이는 비요를 연주하게 됩니다. 제자가 마지막 가르침을 주세요 하니까 스승은 이것이 내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지 어떻게 마지막 가르침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음악에 대한 선문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깨우쳤다고 생각한 스승은 드디어 비올로 둘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아내의 환영을 봤을 때 연주하던 슬픔의 무덤, 원제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연주를 같이 하게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은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이 장면에서 음악, 예술의 경지, 도의 경지를 본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서편제와는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상당히 대단한 영화입니다. 특히 콜롬보의 눈빛 연기는 음악을 진짜 손이 아닌 눈으로 하는 듯합니다. 대단한 연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렇게 연주하다 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마레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울다가 얼굴을 드니까 이제는 스승의 환영이 보입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 애가 사랑한 곡을 연주해주게 하면서 다가오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마레는 마더니를 위해 작곡한 꿈꾸는 소녀를 연주하면서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이 영화는 느림의 미학으로 봐야 합니다. 17세기 바로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이 14세 때 실존 인물이므로 미리 연구한 후에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영화 왕의 춤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왕의 춤 시대보다도 조금 늦은 시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마치 아침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인데, 즉 붙잡을 수 없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 그렇지만 없어지고 나면은 애타게 찾는 것, 뭐 그런 의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제목을 좀 길더라도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